4차시 한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첫 번째로,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 이고요. 교과서 22쪽부터 2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대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천신신앙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고대의 종교와 신앙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시기별로 나타나서 어떻게 그 시대에서 정치, 사회적 기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신신앙의 형성이라는 부분은 크게 국가의 출현과 천신신앙, 그 다음 천선의식과 독자적 천하 간의 형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교과서 본문부터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2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2쪽에 도입활동에서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동대학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주차장을 건설하던 중 공사장 근처 논바닥에서 금동으로 된 향로가 발견되었다. 진흙이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어 향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될 수 있었다. 용이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향로 받침 위에 연꽃 모양의 몸체가 얹혀 있고 뚜껑에는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다 해서 여기 금동대학로에 영향을 주는 종교는요, 도교도 있어요, 도교. 그 다음에 이 향로가 주로 어디에 쓰여 있느냐? 불교 행사에서 주로 쓰이거든요. 불교.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백제 금동대학로다.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에 반영된 종교를 써보자. 백제 금동대학로에는 당시 백제에서 유행하던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뚜껑에 화려하고 많은 산과 악기 연주자 신비한 동물들의 모습, 여의주를 품고 있는 봉황 등은 도교의 신선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무릉도원 등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몸체 연꽃 문양은 불교와의 관련성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봉황은 도교에서 나오는 신선한 상스러운 아주 대표적인 날개 달린 이 이상 속의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봉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신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동물이라 이런 뜻이죠. 신선은 불로 장생하면서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이제 진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신선이 된다고 나오는 사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릉도원은 이제 도교의 이상향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가 이제 천도 복숭아가 널리 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선들이 논이면서 천도 복숭아도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도교의 이상향을 이제 무릉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교와 불교가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교과서 22쪽 하단에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 주몽, 온조, 박역거세, 원효, 의상, 도선, 강수, 최치원이라는 인물들이 이 두 번째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서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그 다음 제도로는 영고, 동맹, 독서상 품과, 문화유산으로는 광개토 대학릉비, 왕호천축국전, 임신서기서, 그 다음에 익산 미륵사지, 경주 역사유적지구. 활동은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에 담긴 의미 추론하기, 불교의 역할과 특징 서술하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각자 써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인물, 문화유산, 활동, 제도, 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뭐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도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나만의 학습 목표를 교과서 22쪽 하단에 써보기 바랍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 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농경무늬 청동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농경무늬 청동기예요. 농경무늬 청동기. 여기에는 양갈래의 나뭇가지에 새 두 마리가 앉아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죠. 이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소떼와 관련돼 있다. 소떼. 고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를 신성하게 여겨서 고대 사회의 유물 중에 새를 표현한 것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농경무늬 청동기가 발견된 곳이 이제 삼안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삼안의 이제 그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때 대표적인 그 문화유산으로서 여기에 농경무늬 청동기가 있고요. 청동기는 철기 시대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이 된 게 소떼고 소떼가 이 고대인들의 종교 신앙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를 신성하게 여겼는가? 주제에 던진 질문이 고대사에서 천신신당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선사시대 원시신앙의 등장, 원시신앙이라고 해요. 선사시대란 말은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보통 이전 문자 기록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에 주로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은 사냥의 성공이나 다산을 기원하며 여러 예술품을 남겼어요. 구석기인들은 사냥의 성공, 다산은 그 많은 종족을 낳는 거죠. 그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족이 유지되니까요.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현상이나 특정 동물 영혼을 숭배하면서 나타난 이 신앙이 원시신앙이 애니미즘,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조상으로 믿고 숭배하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떠받드는 신앙. 호랑이를 믿는다거나 뭐 호랑이 토템, 곰 토템, 나무 토템 뭐 이런 거 되겠죠. 동식물. 그럼 샤머니즘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연계하는 그 특별한 인간들이 있어요.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들을 바로 무당이라고 불렀어요. 무당이 나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무당들의 주술적인 힘을 믿는 신앙을 무당을 영어로 샤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 신앙이 발전해서 청동기 시대 이후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처음 출현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 출현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경과 밀접하면서 천문, 기상변화와 관련된 태양은 대표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태양이 왜 중요할까요? 식물이 햇빛을 받고 자라죠. 광합성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를 숭배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죠. 바로 그의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해님이 햇살을 쪽쪽 비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고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긴 여러 바위 그림에서도 태양을 표현한 듯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밝죠. 우리가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태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태양은 바로 빛의 상징이고, 빛의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옛날에 전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없는 세상에서 낮에 태양이 햇빛을 쫙 비치고 있으면, 일단, 이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밤이 되면 생활을 못해요. 어두워지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빛과 밝음을 상징하는 태양이 당시 옛날에는 항상 선하고 인간의 편이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태양을 이제 신으로서 숭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고령의 장기리 바위 그림을 보시면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동심원 무늬가 있어요. 동심원. 원이,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가운데로 해서 원이 두 개가 있는 동심원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도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도 나타났어요.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는요, 되게 같은 시대로 문화유산을 보고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그 다음, 이 청동기 시대 국가가 성장하면서 통치자와 지배 집단은 자신의 기원을 초월적인 존재인 천신과 하늘의 신이죠. 천신은 연결할 권력을 뒷받침하려 했어요. 누가요? 지배 집단이야. 지배 집단이 누구죠? 군장이죠. 이 과정에서 천신 신앙과 선민 사상이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신 신앙과 선민 사상. 오른쪽 날개글에 보시면 천신 신앙은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 선민사상은 선택하다, 백성민자, 신이 특정한 민족 혹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사상이지.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지금 이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서아시아의 이스라엘인들이겠죠. 이스라엘.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잘못된 좀 현대로서는 뭐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고조선과 이후 등장한 초기 국가들도 천신신앙을 통치에 활용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신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이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혼인해서 낳은 자식이 정치적 지배자인 단군, 왕검과 제사장인 단군 합쳐서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을 낳았다고 하는 천신신앙이 반영이 되어 있다. 천신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다 이거죠. 천신의 아들 환웅의 자손이 단군 왕검이다. 재정일치의 지배자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고조선의 통치자는 천신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연맹체의 우두머리이자 제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시대적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단군 신화를 환웅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세력들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 세력들. 이 동북 지역에서 만주나 한반도 북부로 이주해온 청동기 문화 세력이고요. 웅녀는 아직 신석기 단계의 말기 단계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 만주와 한반도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주민들과 결합해서 이 고조선이라는 단군왕검으로 상징되는 조선, 고조선, 단군조선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우리 최초의 국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문화적 현상에 이들이 이 지배층이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선사시대 원시신앙에 등장한 구석기 시대 사냥의 성공 다산을 기원하는 예술품. 뭐 대표적인 거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저기 뭐 그 다산을 상징한 비너스상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소를 막 그려놓은 벽화가 발견됐다. 이거 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부족들이 이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농경 시시 등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래서 나타난 게 애니미즘, 자연현상과 자연물 숭배한다,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다. 토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하늘과 인간의 연계라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무당, 샤먼을 숭배한다 해서 샤머니즘. 이걸 뭐라고 하냐? 원시신앙이라고 한다. 이 원시신앙의 이후에
총종교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출현과 천신신앙의 등장. 천신신앙과 선민서상의 등장.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과 연결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천신신앙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배 세력들이 피지배 세력들을 지배할 때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력들이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좀 우수한 도구를 사용하는 세력들이었겠죠. 이들이 정복 활동을 하면서 이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원주민들이 반란 안 일으키게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용하는 거죠. 통치의 정당성.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천신의 아들 환과 웅녀의 결합으로 단군왕검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통치자가 천신의 자손임을 내세우고 있고요. 연명왕국에서 시작된 이제 고조선이 연명치 우두머리, 또 단군왕검이라는 의미에서 제사장과 정치적 권력이 일치하는 재정일치의 존재임을 부각했죠. 그 다음 이제 23쪽의 맨 하단의 역사 다가가기,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함으로 환웅은 우리 삼천을 이끌고 태우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 내려가 풍배우사 운사를 건드리고 곡식, 생명, 형벌 등 인간에게 필요한 360여 가지를 주관하며 사람들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곰은 37일 동안 금기를 지켜 여자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해설을 보죠.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는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으며 홍익인 간의 건국 이념을 내세운 것이 나타나 있죠. 보세요. 환웅이 내려왔어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이렇게. 그 다음에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을 필요한 여러 가지 주관했다 나옵니다. 바람, 비, 구름은요. 이 농경의 요소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데서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도 내려야 되겠죠. 적당하게. 비가 구름이 비 만들고 바람도 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경 문화의 요소란 말이죠. 농경. 그 다음에 해서 또 볼까요? 고조선의 지배계급은 자신을 하늘과 연결시켜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환웅 부족이 곰 토템 부족과 결합하여 성립한 고조선에는 단군왕검이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왕검의 칭호는 바로 이들이 다 동일한 세력 인물이라는 거죠. 단군왕검. 그래서 고조선이 제사장과 정치 권력의 정치적 지배자가 하나인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 통치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이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족의 단결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단군왕검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죠. 환웅에서 알 수 있죠. 환웅. 환웅에서 이 천신. 자신의 누구야? 여기서 지배에게 하늘과 연결하고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배층이 이와 같은 건국 이야기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답은 이렇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시조인 단군왕검이 천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고조선의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함을 드러내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4쪽에 제천행사와 건국 이야기 속 천신신앙. 군장이 다스렸던 동해와 삼안에서는요, 천신을 섬기는 행사를, 제천행사를 개최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록에 있는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기록에 보면요, 동해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이름이 무천이야. 제천 행사 이름이야. 하늘에 감사한다는 뜻의 제천 행사, 땡스 기빙데이 이런 의미예요. 삼안에서는 5월과 10월에 제사를 각각 지냈어요. 왜 5월에? 5월에 씨 뿌리기 할 때. 10월에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지죠. 이게 구급에서는 이 천군이, 이 구급이라는 것은 삼안의 주요 여러 작은 나라들의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천군이 천신을 섬기는 의례를 주관했다. 이 천군이라서는 소도에서 의례를 주관했겠죠.
그 다음에 부여와 삼국 가야의 지배층은 건국 이야기와 국가 의례, 천신신앙을 담았다. 부여와 삼국 가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천신신앙을 갖고 있다. 건국 이야기에. 부여는 시조인 동명이, 고구려는 시조인 주몽을 하늘과 연결시켜 시조가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냈어요. 한편 부여에서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어요. 고구려에서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연명의 대표들은 천신과 시조에게 제사 지내며 왕의 권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백제의 건국과 관련해 온조의 건국 이야기와 부여 동맹의 후에 구태의 건국 이야기로 전합니다. 부여가 왜 12월에 지내냐면요. 보통 10월에 농경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부여는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어요. 12월에 겨울에 들어갈 때 사냥을 해서 이제 모자란 이제 농경 생활 하다가 이제 해서 생산한 물품이 모자라면 사냥으로 목축을 해가지고 또 짐승을 기르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식량을 확보했는데 이게 12월에 하늘에다가 이제 사냥도 하면서 이렇게 사냥감도 많게 좀 가축도 많이 늘려달라는 그 의미에서 이 영고라는 행사는 12월 달에 지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다른 지역은 되게 10월에 농경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냈죠. 백제의 건국과 관련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온조의 건국 이야기와 부여 동명의 후에 구태의 건국 이야기가 전합니다. 신라의 시조인 박역거세와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의 건국 이야기에서도 천신 강림의 모습이 나와요. 천신이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강림은. 그리고 이 지상의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자손이 나왔는데 부여도 그렇고요. 고구려도 그렇고요. 백제 빼고 신라하고 가야는 다 그 시조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R에서 태어났어요. R에서. R에서 태어났다. 그 R은 뭡니까? 새가 이제 알을 놓잖아요. 알이 부화된 다음에 새끼가 나오는데, 그쵸? 아까 그 뭡니까? 이게 새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새를 신성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시조에. 바로 이 건국 신화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와 신라 가야가 천신신앙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하늘에 비추어서 높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가 지배의 수단으로서 자신들은 신성한 세력들이라 뭔가 달라. 일반 피지배받는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스페셜하고 로열한 세력들이라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천선 강림,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런 거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인간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응? 아래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조류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동대열. 이건 고구려에서 나온 동굴이에요. 여기서 제천행사 동맹을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뭐 국가 중대사에서도 점치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동맹이 거행됐을 걸로 보는 그 고구려 유적지를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 있어요. 중국 지리산에. 초기 고구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내용 정리를 보시면요.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와 건국 이야기 천신신앙, 동해의 제천 행사 10월에 무천, 사마는 5월 10월에 제사. 5월에는 이제 수린날이라고 부르고요. 10월에 이제 계절제라고 불렀어요. 예전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5월 10월에 제사 지냈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부여에는 12월에 영고, 고구려의 10월에 제천에서 동맹이 있었어요. 이 역할은 제천 행사는 하늘의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이 제천 행사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죠.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대립하고 분열하고 감정이 쌓여있던 집단들 간의 화합을 이제 다 푸는 행사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말이죠. 즐겁게 춤도 추고 막 응?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 다 즐거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립하고 막 서로 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엔 좀 완화되겠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을 받는 이런 역할을 했다. 제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 거예요.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하고 정치적 기능도 한 거죠. 응? 정치적으로 지배자들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하는 역할도 하는 게 제천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 현대에도 뭐 국가적인 페스티벌 축제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건국 이야기는 부여는 이제 동명, 고구려, 주몽, 백제, 온조, 구태, 신라는 박역거세, 가야, 김수로의 건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천신신앙, 천신이 강림해서 반영이 됐다.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시대와 부여의 관계가 상당히 부각이 됐다. 부여에서 갈려 나왔죠.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에서 이제 백제가 갈려 나왔으니까 다 연계가 되는 거겠죠. 그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에는, 교과서 보충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에 대한 설명이고, 영고. 여기는 어디다? 부여. 그 다음에 하늘의 10월에 무천이라고 지냈다. 여기는 어디다? 동해. 동해. 5월에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10월에 농사일 마치고를 이렇게 한다. 5월, 10월에 두 번 했어. 사만에서 한 거다. 이것이 뭐다? 제천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의 삼국지에 아까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정확한 근거는 삼국지입니다. 중국의 삼국지. 중국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인데요. 이 삼국지의 위나라 역사의 동이전이라는 곳에 우리 만주와 한반도 이때 있었던 우리 나라들의, 여러 나라들의 생활 풍속, 문화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부여, 고구려,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제천 행사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이 제천 행사들은 공통적으로 축제로 여겨져서 백성이 음주가무를 즐겼다. 사회 통합적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교과서 24쪽에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 속 천신신앙입니다. 먼저 자료 1번이 부여의 건국신앙 이야기예요. 탕리국 왕의 시녀가 임신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크기가 달걀만한 기운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저에게 왔으므로 임신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왕은 돼지 우리에 버렸지만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죽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동명이라 하였다. 동명이 활을 잘 쐈대요. 활을. 왕은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백제의 건국 이야기.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 옛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는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내는데 마침내 동의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처음에 백가가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백여 세력들이, 백가는 백가, 100개의 가문들, 집이, 이 세력들이 내려왔다,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 이름은 백제라 했다. 이 구태 이야기고요. 중국의 북사에서 전하는 구태 이야기입니다. 구태가 동명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렸다. 그 다음에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볼까요? 자료 2번. 부여왕 금화가 유화를 궁실에 가두었다. 유화는 이제 주몽의 어머니예요. 햇빛이 그녀를 비추었고 몸을 움직여 피하여 햇살이 따라와 비추었다. 햇빛이래, 햇빛, 태양. 이로 인해서 햇빛 받고 임신해서 알을 낳았대요. 왕이 알을 버려 개 돼지에게 주었는데 먹지 않았다. 여기서 한 사내 아이가 알 껍질을 깨고 나왔다.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몰라 불렀다. 주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를 아예 이름으로 삼았다. 주몽의 어머니가 몰래 알려주려고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한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다. 길이 막힌 주몽이 나는 천재의 아들, 천재 해모스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하다. 오늘 도망치는데 추격자들이 따라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강에서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모여서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해주었다 이거죠. 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성을 고씨라고 했다. 다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광개토대왕이 성이 고씨고
그 이름은 담덕이었어요. 고담덕씨. 이게죠. 고주몽씨, 고담덕씨. 뭐 이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1, 자료 2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난 이유를 써보자.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신기한 기운을 봐라, 햇빛을 봐라, 알을 낳고 그 아래서 건국 시조가 태어나는데 모두 하늘과 연결된다. 하늘 천신과 연결된다. 그리고 건국 시조는 핍박을 봐라. 자기 세력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다. 고난을 겪죠. 영웅은 고난을 겪어요. 이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난 이유는 고구려 건국 세력이 국가를 수립하고 토착민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여 건국 이야기의 중요 요소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자료 1, 자료 3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 자료들을 보면요, 백제와 고구려 모두 부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건국 시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여와 관련이 있다. 백제의 또 다른 건국 이야기는 온조 이야기의 경우에도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은 그 계통에 밀접함이 있다. 아까 구태 이야기 있죠, 그 교과서에. 이 구태하고 온조라는 거예요, 온조. 온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고구려 백제의 건국 세력은 그 계통에 밀접함이 있으며 같은 계통이에요. 어디서? 부여에서 갈려 나왔다. 부여와 관련성이 높음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들이 신라와 관련은 없어요. 부여하고는. 부여 계통은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계통이 있고요. 신라는 박역거서는 독자적인 이 토착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주로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이주해 온 유이민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라는 이제 좀 달라요. 토착 세력 중심으로 해서 유이민들의 문화를 흡수한 거죠. 자료의 건국 이야기가 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보자. 역할을 했는지. 이게 핵심이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는 각국의 건국 세력과 이후 왕실의 통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죠. 즉 건국 이야기에서 건국 시조가 천신의 자손이라는 점을 내세움으로써 지배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당시의 사회에서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천신 신앙이 당시에 초기 국가가 성립되는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25쪽입니다. 교과서 25쪽.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의 형성.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요. 천신신앙에 기초하여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 왕권 강화와 왕실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것이 이제 핵심 문장이 되겠네요. 삼국의 왕실은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써 왕이 속한 집단이 연맹을 구성하는 다른 집단보다 우월함을 내세웠다.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의 조일본의 시조인 추모왕, 같은 말 주몽이에요. 주몽을 추모왕이라고 불렀어요. 백제는 온조왕 때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을 모시는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신라도 시조인 박역거세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했다. 저 옆에 보시면요. 자료 5번에 박역거세와 아령부인을 비롯하여 신라 초의 왕족을 모신 왕릉으로 전하는 경주에는 경주 오른이라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군입니다. 그 다음 한편 삼국은 영토를 넓히고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가운데 왕위의 계보를 정리하여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이때 왕실의 시조가 천신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내세우며 정통성을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과 대등하다. 이게 또 핵심이네요. 바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개토대왕릉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5세기경에 건립된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추모왕의 건국 이야기와 함께 이 고담덕씨, 담덕, 바로 광개토대왕이 온 세상의 권위를 떨쳤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광개토대왕이 여기에 대왕, 또 고구려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태왕. 옛날에 드라마 태왕사신기라고 할 때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태왕이에요. 태왕, 고구려의 왕. 참고로 고구려의 왕은 태왕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왕은 어라하라고 불렀어요. 어라하. 백제의 왕은. 교과서는 안 나오죠. 신라는 뭐라고 불렀네. 우리 신라의 왕후벤처 나왔잖아요. 거서관, 처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불렀겠죠. 그다음 왕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이 광개토대왕을 이 사용한 용어가 광개토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사용하던 호칭을 영락이라고 불렀어요. 영락이라는 중국과는 다른 이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호는 옛날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뭐 달력의 역할을 했던 거죠. 연호가 원래. 그래서 영락 몇 년 하면 뭐 영락 7년 하면 서기로 환산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중국과는 다르게 했다는 거. 중국이 이제 쓰는 연호를 이제 되게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썼는데 이게 동일하게 쓰지 않고 중국과 대등한 국가다 하는 걸 강조하는 점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발해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난 대응. 같습니다. 이전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며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형성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중국이 할 때 중이 가운데 중자잖아요. 세상의 중심은 그 차이나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차이나는 원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의 진나라 신에서 나와요. 근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구려가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국가다 이런 측면에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천하관은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 세력들이 오랑캐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 복속해야 된다. 이제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사용했던 거죠. 광개토대왕 비 장수왕의 아들 장수왕의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비석주의를 이렇게 보호관으로 막아서 관리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여기 발견됐을 때 이 광개토대왕 능비를 이제 지은 겁니다. 여기에 뭐 1708자가 새겨져 있죠. 글자가. 물론 이제 해석이 되지 않는 글자도 있어요. 마모가 심해가지고. 그러나 대개의 글자들을 해석을 통해서 광개토대왕님비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교과서 25쪽 하단이에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시조 충무왕이 나라를 세웠다. 17세 손에 이르러서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이게 광개토대왕의 정식 호칭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죠. 왕이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줄여서 광개토대왕이라고. 18세에 왕이 올라 왕이 돼 영락대왕이라고 불렀다. 영락은 연호죠. 광개토대왕의 연호입니다.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용맹함과 위엄이 사방의 바다에 덮쳤다. 나쁜 무리를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백자는 백제를 말해 백제.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바라 해왔다. 고구려에 조공을 했다는 거죠.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외인은 이제 바다 건너 들어온 일본 해적 집단입니다. 왜구들이나 같은 애들이에요. 이들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질을 부수고 노객을 외의 백성 노객은 신라왕이 고구려 왕한테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신라왕이 누구냐 내무랑 때입니다. 그 마립간을 사용하던 내무랑 때. 이때 광개토대왕하고 되게 친했어요. 광개토대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백성으로 삼으려 하니 왕께 기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신라 혼자서 이 외의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외가 백제하고 가야하고로 또 연계돼가지고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어요. 태왕이 은혜롭고 자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가득히 여겨
보병과 기병 도와 5만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이게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일본의 학자들은 그 왜곡을 해서 앞선 시간에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 그 칠지도 얘기를 했었죠. 이 광개토대왕비 비문 글을 일본은 주어를 광개토대왕으로 보지 않고, 왜가 이제 그 신라를 공격한 걸 통해 가지고 왜가 힘이 세서 이제 한반도 남부 백제하고 가야 신라를 지배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또 광개토대왕릉비 비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예? 요즘 그 일본의 그런 해석이 틀렸다고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일제 식민지 시기의 식민사관. 어? 한반도는 원래 고대로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제 이야기를 날조해가지고 하는데, 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를 광개토대왕릉비 글을 이용을 했어요.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에 이 아들 장수왕이 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적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주어가 됩니다. 이 전체 나와 있는 글에, 비문에. 근데 이 왜가 주어가 될 수 없죠, 일본이. 그쵸?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르 묘지문이라는 게 또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하백의 손자인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이 북부에서 나셨으니 이 나라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사방이 알지니 국광상 대기토지 호태성왕, 이거는 광개토대왕과 같습니다. 이르러 모두르의 조부와 인연으로 노객 모두르와 뭐뭐뭐에게, 이 네모는요, 이 글자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놔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인물이겠죠. 모두루와 노객 모두루와 모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영북 부여 수사로 파견하니. 이제 그냥 부여 지역에 이제 모두루라는 인물이 예, 이 광개토대왕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해설을 봅시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 비하 모두르 묘지문에는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이 천신의 후손이며 광개토대왕이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대 대왕을 호태성왕, 태왕, 영락대왕 등을 높여 표현하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상하관계를 기록을 했어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고구려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성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구려 왕에 대해서 다 자신을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노객이라고 낮춰 불렀죠. 이 노자가 노예 노자거든요. 객은 이제 저기 그 뭐야 집에 와서 머무는 저기 잠깐 머무는 인물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왕에 대해서 스스로 이 다른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낮춰서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제 칭했던 게 이제 노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였음을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천손의식과 독자적인 천하관 형성, 삼국의 왕실이 시조의 사당을 건립하고 왕이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집단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다.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천손의식, 삼국의 중앙집권국가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실 계보를 정리하고 왕실 시조가 천신의 자손임을 내세워 왕실의 정통성 강조한다. 독자적 천하관, 영토 확장과 통치제도 정비를 통한 중앙집권국가의 발전, 왕권이 안정되면서 대외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이제 자부심 강조.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은 영락이라는 광개토대왕의 독자적 연호 사용, 통해서 대왕보다 더 큰 건 태왕이죠.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을 표방을 했다. 자, 확인학습을 볼까요? 1번 신석기 시대에는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원시 신앙인 토테미즘이 등장했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서전 광개토 대왕릉비죠. 여기는 고구려와 영락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봅시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는 천신의 아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다고 하는 천신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여에서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고구려에서는 12월에 연구하는 제철 행사를 열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맞죠. 두 번째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10월에 동맹이고 부여가 12월에 연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탐구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요. 탐구학습지 제6차 시에 나와 있어요.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형성하다. 14쪽으로 돼 있는데 14쪽이라고 되는 데죠. 맨 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의 답은요. 상수리 제도가 되겠어요. 2번은 선왕이 됩니다. 선왕. 발해의 선왕.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 1번에 들어갈 답은 단군 왕검. 2번은 영고. 3번은 천신신앙. 4번은 고구려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 자료학습. 1번은 고조선. 2번은 재정일치. 3번은 천손. 천손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그 뒷장 15쪽입니다. 15쪽의 형성평가 1-1은요 5가 돼요. 맞아요. 근데 1-2는 박역거세는 가야가의 시조가 아니라 신라의 시조죠. 가야의 시조는 김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가야의 김수로왕은 그 구지가 여러분도 배웠나 모르겠는데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니까 이제 뭐 아래에서 뭐 태어났다 구지가 관련돼 있는 가야의 시조 김수로와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X. 박역거세는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들어가면 원시신앙이 되겠어. 원시신앙. 그 다음에 3번은 옳게 연결된 각국 국가별 제천행사. 동해는 무천이 되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여는 영고가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각기 바뀌었죠. 기억과 니은이. 디귿과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5번 디귿 리을. 4번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사용한 두 글자 연어. 중국과 대등함을 강조한 독자적 연어 영락이 되겠습니다. 영락.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4차 시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두 번째 시간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 5차 시면서 두 번째 시간 불교와 도교 지리서를 수용하다에 대해서 공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